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살 차이 나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66살 장은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25살이라는 나이에 당시 교사였던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2년 후 큰아들을 낳았고 또다시 2년 후 작은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남편은 쭉 교사 생활을 해온 만큼 직업에 딱 맞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에 있어서도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그렇게 남편과 저의 사랑을 듬뿍 먹고 아이들은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리고 교사였던 남편이 교장 선생님이라는 직책을 맡아 열심히 일하기를 몇 년, 큰아들이 29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큰아들과 며느리는 같은 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큰아들은 본점, 며느리는 분점에서 일하고 있기는 했지만 동료들의 소개로 이어진 듯 했습니다. 아직 29살, 26살인 아이들이 결혼을 하는 것이 요즘 세상에는 조금 이른 결혼이지만 본인들이 서로 좋아 2년 동안 만났다고 하니 어린 나이가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다 싶었고 남편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한 명이라도 장가를 보내고 싶어 조금 서둘렀습니다. 그렇게 제 나이 55살이 되던 해에 저희 큰아들은 결혼을 했죠. 그리고 1년 후 남편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큰아들 부부는 우리에게 결혼을 하면서 충분히 신혼을 즐기고 천천히 아이를 갖고 싶다고 당분간 아이 생각은 없다고 말하더군요. 빨리 결혼을 하기도 했으니 며느리와 어련히 잘 상의해서 내린 결정이겠느냐 하며 그저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큰아들이 결혼을 하고 3년 후 작은 아들까지 30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제 나이 58살, 남편 나이 64살이 되던 해에 두 아들 모두 장가를 보냈습니다. 이후 저희는 서울 아파트에서 한적한 외곽의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제는 조용한 곳에서 흙 밟으며 생활하고 싶었거든요. 둘째 며느리의 아버지가 꽤나 큰 부동산을 하고 있었기에 저희는 괜찮은 위치의 집을 아주 좋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큰아들 부부에게 아이가 들어섰고 제 나이 60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손녀 세빈이를 만나게 되었죠. 며느리는 출산 직전에 휴직을 했어요. 그리고 1년여가 지나 예정된 육아 휴직 기간이 끝나 며느리가 복직을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손녀를 맡아 돌보아줄 사람을 구하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더군요. 이리저리 열심히 알아보다가 결국 당분간 제가 손녀를 돌봐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큰아들네가 일요일 밤에 손녀를 우리 집에 맡기고 손녀는 평일은 저희와 보낸 후 다시 아들네가 금요일 저녁에 손녀를 데려가는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저는 세빈이를 돌보는 것이 조금 힘에 부치긴 했지만 그래도 아기가 집에 있으니 적적하지 않고 좋았습니다. 남편 또한 손녀가 커가는 모습을 보는 재미로 살아갔죠. 그리고 아이가 4살이 되던 해에 어린이집을 보내야겠다 생각한 우리는 손녀가 주로 시간을 보내는 우리 집 근처의 어린이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점점 아이가 커갈수록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더군요. 이대로라면 손녀가 학교까지도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것 같았거든요. 저는 곧장 큰아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아들 역시 안 그래도 이 근처로 이사를 오면 어떨까 싶었다고 하더군요. 아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나눈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부모 근처에서 사는 것이 썩 내키지도 않을 뿐더러 아무래도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 출근 거리가 멀어져 여러모로 탐탁치 않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세빈이를 이렇게 키울 수는 없는 문제이니 아들에게 며느리를 잘 설득해보라고 이야기했죠. 그 후로 아들 부부는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듯 보였지만 결론을 맺었는지 이쪽에 소형 전원주택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역시 둘째네 사돈어른의 도움으로 괜찮은 가격의 전세로 들어올 수 있었죠. 그렇게 세빈이가 5살이 되던 해에 아이들은 걸어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작은 단독주택으로 입주했습니다. 이후 며느리는 그나마 가까운 지점으로 옮겨 8시 전에는 집에 올 수 있었지만 아들은 그대로 본사에서 있었으니 출퇴근 시간이 2배로 늘어나게 되었죠. 그런 아들이 조금 걱정되기는 했지만 손녀가 밤에는 집 부모와 보내는 것을 꽤 좋아하는 듯 했고 부모 자식 사이에 그 정도의 시간은 보내야 한다 싶어 걱정을 잠시 접어두었죠. 그리고 저는 되도록 아들 집에 가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아주 필요한 경우에만 가끔 갔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 집에 큰 짐이 들어온다거나 무언가를 이전 설치한다거나 혹은 수리기사가 온다거나 하는 경우에만 종종 갔죠. 아이들은 평일 낮 시간에는 집을 비우니까요. 그마저도 아이들의 이사 초반에나 몇 번 다녔지 그 후로는 10분 거리의 아들 집에 갈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제가 집에 찾아가지 않으니 이사 전에 갖고 있던 막연한 두려움은 없어지는 듯 했죠. 하지만 며느리에 비해 아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더군요. 처음 아들이 이사 왔을 때 제가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나 봅니다. 출퇴근 거리가 대략 왕복 4시간에서 막히면 5시간까지도 되니 아들이 힘들 법도 하죠. 평일에는 새벽에 출근해 10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도착하고 주말에는 아이와 놀아주어야 할 테니 잠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런 아들이 무척 안쓰러웠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니 작게나마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었습니다. 보약을 지어주거나 영양제를 사다 주거나 이런저런 고기 반찬을 해다 주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니었는지 아들의 얼굴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힘들게 일하는 아들과 며느리가 주말에 하루 정도는 푹 쉴 수 있게 도와주기로 했죠. 세빈이를 주말 이틀 중 하루는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저에게 아주 고마워했죠. 그렇게 1년 정도 생활을 하면서 큰아들 역시 조금씩 적응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손녀는 퇴근을 한 며느리가 데려갔고 저와 남편 역시 각자의 시간을 가진 뒤 11시쯤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에서 시끄러운 알림 소리가 나더군요. 그 소리에 놀라 깨서 휴대폰을 보았더니 보안 경보 시스템 작동을 알리는 알람이었습니다. 아들 집의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울린 듯 했죠. 아무래도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다 보니 각자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했습니다. 저희 집은 물론 아들 집도 보안 업체의 관리를 받고 있었는데 아들 집에 처음 설치를 하러 온 날이 평일이라 제가 대신 가 있었습니다. 관리 방법에 대해 이것저것 설명을 하던 중 직원이 제 핸드폰에 보안 시스템 어플을 깔아주었죠. 이후 딱히 그것을 지워야겠다 하는 등의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안 시스템이 조금 민감한 건지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나 길고양이가 지나갈 때면 종종 오작동을 하곤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아들이나 며느리가 바로 보안 경보를 멈추게 하여 제 휴대폰 알람도 멈추곤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꽤나 오랜 시간 알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많이 피곤해서 그런가 싶다가도 이렇게 시끄러운 보안 경보 소리에 일어나지 않을 리가 없을 것 같아 점점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더군요. 곧장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해보았는데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운 알람 소리와 저의 불안한 목소리를 들었는지 자고 있던 남편도 깼습니다. 남편에게 상황 설명을 한 후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려는 찰나 남편이 그냥 아들 집으로 한번 가보자고 하더군요. 남편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골프채를 챙겼어요. 그렇게 저희는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10분밖에 안 걸리는 그 거리가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다급하게 도착한 아들 집에는 이미 보안업체 사람들도 출동한 상태더군요. 직원들은 경보 오작동인 것 같다며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다 했죠. 전 그럴 리가 없다 했습니다. 1시 반을 넘어가는 지금 이 시간에 손녀까지 데리고 있는 아이들이 여태 자지 않고 외출할 리가 없었으니까요. 결국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집에 아무도 없더군요. 방에서 자고 있어야 할 손녀는 물론 큰아들과 며느리까지 집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들과 며느리 침실 침대는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데 손녀의 침대는 흐트러져 있었어요. 누군가 자고 있는 세빈이를 데리고 나간 것이었죠. 저는 너무나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아들 집으로 왔지만 경찰은 외부 침입의 흔적이 전혀 없다고 하더군요. 아마 아이들이 세빈이를 데리고 제 발로 나간 것 같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연락을 취해보라고 했죠. 정말 이 시간에 나간 것은 맞는지, 나갔다면 왜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인지 도저히 해답을 찾을 수 없어 아이들에게 수도 없이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이리저리 움직이는 제게 경찰은 하루만 더 기다렸다가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가출 신고를 하러 경찰서로 오라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성민아, 네 형과 형수 세빈이까지 갑자기 사라졌다. 뭐라고요? 형과 형수가 사라졌다는 말에 작은 아들은 바로 집으로 달려왔지만 아직 아이들이 사라진 지 24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민이도 달리 뾰족한 수는 없었죠. 별일 없을 거라며 저와 남편을 안심시키는 작은 아들에게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역시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꼬박 날을 샜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어라 하며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던 그때 오후 2시쯤 큰아들이 손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초췌한 얼굴의 큰아들은 어디서 싸우고 왔는지 입술도 여기저기 터져 있었습니다. 종민아, 어떻게 된 거야? 어디 갔다가 이제 오니? 얼굴은 또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거실에 앉아 자신을 기다리며 가슴 졸이던 가족들을 마주하는 순간 큰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했어요. 영문을 모르는 저는 일단 세빈이를 옮겨 안아 방에 데려다 놓고 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눈물이 진정된 후에도 한참을 머뭇거리던 큰애가 어렵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 집으로 이사 온 이후 며느리가 바람이 났다고 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며느리의 불륜 사실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였으니까요. 아들은 며느리가 집 근처 분점으로 지점을 옮긴 후 같은 지점에 있는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과는 큰아들과 만나기 전부터 알던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은행 입사를 준비하려 가입한 취업 스터디에서 만나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지만 그때는 사귀진 않았었나 봐요. 그러다가 우연히 지금의 지점에서 둘이 만나게 되었고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나 불륜을 저지른 것 같다네요. 아들은 자기 인생만 생각하면 당장 이혼하고 싶다가도 딸 세빈이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혼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한 모양이었습니다. 일단 그 남자랑 찢어놓자 싶어 증거를 모아놓았다고 하더라고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내역이나 차량 블랙박스 속 나눈 대화들, 시연이 사진첩에 있는 두 사람이 다정스럽게 함께 찍은 사진 같은 확실한 증거들이었어요. 아들은 며느리에게 그 증거들을 내밀며 세빈이를 생각해서라도 당장 그 남자와 헤어지라며 화를 냈다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 남자에게 정신이 나갔는지 그냥 이혼을 하자고 했다더군요. 그 이후 아주 막 나가더라네요. 불륜을 들키기 전까지는 세빈이에게 최소한 엄마 노릇은 하려고 했던 며느리가 이제는 대놓고 주말에 그 남자를 만나러 가기 시작하더랍니다.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요. 저는 그제서야 최근 들어 아들이 자주 손녀를 데리러 왔던 이유를 알았죠. 그 전까지는 주로 비교적 퇴근을 일찍 하는 며느리가 손녀를 데리러 왔었는데 요즘에는 아주 늦은 시간에 아들이 데려가는 경우가 많아 좀 의아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나 그냥 둘이 번갈아가며 세빈이를 데려오기로 했었나 보다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죠. 그런데 그게 며느리의 불륜 때문이었다니 너무나 당황스러웠죠. 그렇게 그 문제로 매일 다투고 있던 어느 날 이제 며느리는 완전히 정신이 나갔는지 자기 물건도 그 남자 집에 갖다 놓은 것 같더랍니다. 옷장에 걸려있던 아들이 사준 며느리의 원피스와 정장 같은 옷가지들이 없어져 있더래요. 며느리의 옷장을 보고 눈이 뒤집힌 아들은 그 길로 자는 손녀를 들쳐안고 그 남자 집으로 쳐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애를 집에 혼자 둘 수는 없고 그 시간에 어머니 집에 맡길 수도 없으니 그냥 데리고 간 것이었어요. 그 사이에 보안 시스템이 오작동을 한 것이었고 아들은 제 전화를 받을 겨를이 없었던 거죠. 물론 며느리는 그 남자와 같이 있으니 당연히 제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아들은 그 상간남 집 주소는 이미 알고 있었다네요. 지점은 다르나 같은 직장이니 겹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을 아는 데에는 비교적 어렵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가 벨을 눌렀더니 그 상간남이 문을 열어줬는데 그 뒤에 며느리가 버젓이 그 집에 있더랍니다. 순간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남자를 때렸다고 하더군요. 그랬더니 상간남 역시 아들을 때렸고 그렇게 싸움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에서 어른들이 그러는 사이에 밖에서 서 있던 손녀가 울음을 터뜨렸고 그런 아이를 본 며느리가 사색이 되어 아들에게 따지기 시작했다네요. 애를 여기에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며 큰소리치는 며느리에게 아들은 어이없어서 크게 화를 낸 모양이에요. 그렇게 아이를 생각하는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느냐고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가 말싸움을 하는 새에 상간남이 경찰을 불렀고 경찰에게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다가 결국 둘 다 파출소로 갔다고 하더군요.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버텼더니 경찰서까지 넘어가 유치장에 하루 있다가 왔다고 합니다. 아니 세빈이는 어쩌고? 애 엄마가 그 집에서 안전하게 데리고 있었어요. 오늘 오전부터 다시 조사하고 합의하고 나와서 제가 다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정신 나간 놈. 엄마한테 연락을 해야지 왜 안 했어? 죄송해요. 아들을 향해 날아가야 할 원망이 아닌데 전 괜히 아들 탓을 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상했을 아들이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저는 그런 아들에게 조금 쉬라며 손녀를 안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해 오라고 했어요. 작은 아들과 함께 큰아들 집에 들어가 모아두었다던 며느리의 불륜 증거들을 찾았습니다. 큰아들은 그 증거들을 저에게 주지 않을 것이 뻔하니 일부러 작은 아들과 함께 간 것이죠. 작은 아들은 어렵지 않게 며느리의 외도 증거가 담긴 봉투를 찾았고 시연이의 옷가지와 화장품들을 사돈에게 보내버렸습니다. 사돈집에 보냈던 물건이 배달 완료되었다는 퀵 기사의 연락을 받은 저는 곧장 사돈에게 며느리의 불륜 증거들을 사진으로 전송했죠. 딸의 불륜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던 것인지 숫자 1은 사라졌지만 사돈에게서는 아무런 답이 없었더군요. 그 대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어떡해요? 저 아직 세빈 아빠랑 이혼 안 했어요. 세빈이랑 세빈 아빠도 다 이쪽으로 들어올 거다. 그 집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전세 빼달란다. 큰애가 곧 이혼한다고 하길래 친정으로 보내줬는데 이혼 안 하고 너도 이 집으로 들어와 살 테냐? 그럼 다시 이쪽으로 보내달라고 내가 사돈한테 연락하마. 어머니! 사실 그 집은 둘째네 사돈 어른의 형님 소유였습니다. 작은 아들이 이야기한 것인지 둘째 사돈 어른께서 우리 집 일을 알게 되었고 저에게 먼저 연락을 주셨죠. 저는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사정상 그 집 전세를 조만간 빼게 될 것 같다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돈 어른은 그 점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니 짐 빼면 바로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하더군요. 형님께서는 그런 것 신경 쓰실 분 아니니 괜찮다고 하면서요. 사돈의 형님분은 외국에 거주 중이셔서 형님의 부동산까지 사돈 어른이 다 관리 중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결 일이 쉬워졌죠. 그리고 사돈은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빨리 빼달라고 했다고 둘러대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저희 집에서, 며느리는 친정에서 생활하며 별거를 하게 되었죠. 큰아들은 며느리와 이혼 조정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상간남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확실한 증거들로 소송을 건 결과 아들은 상간남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받았고 아내와는 계속해서 이혼 조정을 했습니다. 서로 이혼을 하겠다는 의견은 같았으나 둘 사이에 세부적으로 조정이 잘 안 되었는지 시간이 조금 걸리더군요. 결국 양육권은 제가 세빈이를 키운 세월이 많으니 큰아들이 가져왔고 재산분할 역시 손해보지 않는 정도로 큰아들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아 며느리가 있는 지점에 찾아가 상간남과 함께 망신을 주려고 했으나 큰아들이 저를 말리더군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교양을 지키세요. 저는 계속 회사 잘 다녀야죠. 아마도 아들 본인이 피해를 안 보는 선에서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 본점에서 쭉 근무를 하던 아들은 회사에 신청해 며느리와 상간남이 근무하는 지점으로 옮겨왔어요. 같은 지점으로 출근을 하는 종민이를 본 며느리와 상간남은 여간 당황한 기색이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큰아들은 그 둘보다 회사를 일찍 들어왔기 때문에 직급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인 모양이더라고요. 계속해서 눈칫밥을 먹던 며느리는 결국 아들에게 불만을 토했지만 큰아들은 아예 말대꾸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종민 씨 이쪽으로 보낸 거 어머님이시죠? 왜 멀쩡하게 일하는 사람 숨통을 조이게 하세요? 제가 일을 해야 세빈이 양육비도 보낼 거 아니에요. 흥분을 한 탓인지 목소리가 커지며 제게 따지는 며느리에게 저는 별 말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지만 무슨 상황인지 알지 못했던 저는 종민이가 혹시라도 이상한 짓을 한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그날 밤 아들에게 며느리의 전화를 이야기하며 무슨 일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전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제발저려서 그러는 거니까 어머니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아들은 그 둘의 주변에서 내내 맴돌았습니다. 그냥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혀왔는지 결국 상간남이 자폭을 했다더군요. 회사 인사과에 아들을 고발한 모양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들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지만 박종민 과장의 행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죠. 회사 측에서 다시 상간남을 불러 추궁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결국 상간남이 제 입으로 며느리와 자신의 불륜 사실과 아들의 이혼 사실을 실토했다고 하더군요. 그 상간남은 아들이 회사에 이미 지들의 불륜 사실을 이야기했을 것이라 생각한 것 같더군요. 그러나 아들은 자신의 이혼 사실은 물론 상간남의 불륜 사실조차 회사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실토한 셈이 된 것이죠. 결국 며느리와 그 상간남은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걸려온 며느리의 전화는 어이가 없었네요. 이제 일을 못하니 양육비를 못 준다며 어찌나 으르렁거리던지 너무나 뻔뻔한 그 태도에 헛웃음이 나더군요. 사실 그 돈 안 받아도 손녀를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으니 괜찮았죠. 하지만 며느리에게 똑똑히 말해뒀습니다. 시연아, 세빈이 키우는데 그 돈이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너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면 그 돈이 필요해질 수도 있어. 그런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법적으로 대화하자. 몸 조심하거라. 며느리가 세빈이 엄마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자격이 없는 엄마는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주겠죠. 세빈이의 엄마 자리는 우리 부부와 아들이 최대한 메꾸어 보려고 합니다. 다행히도 아들은 이동한 지점에서 잘 적응해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가까운 지점이니 퇴근 시간도 빨라졌고 손녀와 보내는 시간도 늘어서 부녀지간의 애정도 두터워졌어요. 잘 극복을 한 아들이 너무나 대견하면서도 제게는 아직 어리기만 한 저 아이의 마음속 상처가 어서 아물기만을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